자, 7월 21일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죠. 이제 F 검정이 이제 다른 말로 분산 분석, 혹은 다른 말로 이제 언어바 분석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게 이제 T 검정, 분산 분석,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어제 연습 문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좀 연습 문제를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건 이따 오후에 진행하던지 아니면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하던지 그럴게요. 이제 나머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뭐 통계적인 서로 연관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순서가 정해지겠죠. 아니면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지던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배우는 거니까 얘네들에 대한 공부하는 순서를 파이썬 패키지 단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T검정이랑 분산 분석, 상관 분석까지는 일반적인 통계 패키지를 사용을 해요. 스피어만 상관까지. 어차피 도찐겠지. 교차 분석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특별한 통계 패키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봤었던 교차표, 크로스탭이라는 걸 그려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봤다고 봐도 무관해요. 명목형 변수를 분석하는 거는 크게 그렇게 기법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처리한 애들은 이제 이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거나 아니면은 중요도가 크게 높지 않은 애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자, 주황색으로 처리하는 애들은요, 파이썬 패키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통계라기보다는 머신러닝 쪽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 기능 자체가 일반 통계 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패키지 안에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서가 이제 뒤로 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애가, 회귀 분석이랑 로지스틱 회귀, 이 두 개가 색깔도 다르게 하고 굵게도 했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코치라고 해도 무관할 내용들인데, 얘네들은 통계 패키지도 기능을 제공하고 머신러닝도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보라색의 글자 굵게 해놓은 애들, 얘네들은 두 번 봐야 돼요. 통계로 할 때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론적 데이터 분석을 볼 때는 T검정, F검정, 상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이 순서로 볼 거고요. 머신러닝을 회귀 분석이랑 로지스틱 회귀,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들어가면 다시 회귀, 로지스틱 회귀, 그 다음에 요인, 분집, 나머지 것들을 보는 그런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패키지가 너무 엉켜서 그냥 통계기법이라고 하는 큰 범주로 보면은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코딩 기법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내가 통계 코드고 어떤 게 머신러닝 코드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하니까. 그래서 머신러닝 코드랑 통계 코드를 좀 구별하려고 나누는 기준을 그 파이썬 패키지 기준으로 이제 좀 구별을 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사이킷런이라는 패키지를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들먹이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주황색으로 한 애들은 거의 사이킷런이 다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킷런을 그냥 API만 호출해서 보면은 그게 공부가 좀 수박 겉핥기가 돼요.
사이클러는 공부할 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고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머신러닝의 원리를 좀 얘기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나눌 겁니다. 이 그림을 어저께 집에서 그려놨는데 기세 푸시를 안 하고 왔더라고요. 다시 보냈고요. 자, 세 번째 단원으로 이제 연관성 분석. 그 중에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향력 분석. 여기서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거고요. 영향력, 그냥 영향.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상관 분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상관 분석이란, 그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변수가, 이걸 이제 상관관계라고 해요. 두 변수 간의 관계, 이걸 상관관계라고 해요.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관계. 그래서 이제 상관분석이라고 하면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상관계수를 사용을 해요.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값이 공식, 여기부터는 공식이 이제 흉측해요. 또 누군가는 열심히 공식 만들 테니까 표현만 해줄게요. 잘 나오나? 나오네.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데이터 간에 서로 얼마만큼 관계하는지를 이제 정량화해서 표현하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 간에 서로 얼마만큼 관계하는지를 이제 정량화하는 기법인데, 만약에 하나의 변수가 서로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값이 분산이죠. 자, 구분, 설명. 자, 단일 변수의 3포 정도. 요거를 알아보는 게 분산이에요.
표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 방법. 오케이, 이렇게. 자, 단일 변수의 3포 정도를 알아보는 거는 분산인데, 그러면은, 두 개의 변수 간의 3포 정도를 알아볼 때. 자, 하나일 때는 분산을 알아봐요. 그럼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공통된 분산을 찾는 거야. 힌트가 나왔어요. 공분산이라고 해요. 공분산 혹은 상관계수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상관계수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상관계수는 정형화된 공분산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분산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두 개의 확률 변수의 서로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numpy 패키지에 cov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결과값을 떨궈주는데, 자, 공분산을 해석할 때 일단은 첫 번째 부호. 자, 부호가 플러스 값이 나온 경우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정비례 한다는 거죠.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증가. 그럼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네,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해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의 크기. 값 설명. 자, 0인 경우. 공분산의 값이 0이면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겁니다. 두 변수가 서로 아무짝에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 변수의 변화값으로 다른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다예요. 아, 근데 이건 표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다. 자, 공분산이 0인 경우 두 변수가 서로 독립. 그 밖에 이제 공분산의 크기가 클수록 두 변수가 서로 같이 변하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반비례하는지가 나타나고요. 절대적인 크기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공분산은.
근데 이제 공분산의 그 전제는 선형적인 관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두 변수가 서로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곡선으로 바뀐다. 이런 거는 잘 측정을 못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상관계수. 공분산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제 표준화 시킨 거예요. 자,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상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도출할 수 있고요. 이 값을 통해서 두 변수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상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크다는 뜻이고, 양수면 정비례, 음수면 반비례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상관 분석을 해석하는 방법. 값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시면 돼요. 잠시만요. 표는 미리 준비한 예시에서 좀 복사할게요. 상관계수의 범위, 역다운표 하나씩 다 걸고, 자, 요거는 표를 좀 만들어 놓은 걸 봐야겠죠? 자, 0.7보다 크고 1 이하인 경우는 강한 양의 상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변수가. 그 다음에 0.3보다 크고 0.7 이하면은 좀 대충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 근데 밀접하진 않다. 자, 0에서 0.3 사이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상관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 마이너스 0.3에서 0 사이인 것도 거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3에서 0.3 사이라고 보면은 그냥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0.7에서 0.3 사이는 약한 음의 상관이 있다. 살짝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7 사이는 강한 음의 상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관계수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대충 선 이렇게 그리죠. 직선의 방정식이면. 그럼 이게 ax 플러스 b
에서 이 A가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이 A가 상관계수예요. 그러니까 A가 클수록 기울기는 더 급격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A가 작으면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A가 0이면 직선일 거 아니에요. 가로 방향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예요. 그게 정비례냐 반비례냐를 부호로 구별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문 하나만 응.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신 범위가 클수록 관련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응. 그리고 0.3에서 마이너스 0.3까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1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상관이 있다. 분명히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네. 반비례한다. 그럼 정비라 한다면 언제 구하십니까? 양수인 경우. 정비례 반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완전 극단적일 때 이제 반비례하고 괜찮죠. 예시 하나만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공부 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죠? 그럼 공부 시간과 성적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 상관계수가 요거면은 공부 시간과 성적은 조금 상관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공부 시간과 성적은 진짜 많이 상관이 있다. 0.3하고 0.7의 반비례 관계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바꿔봅시다. 공부 시간과 수면 시간의 관계, 수면 만족도의 관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잠을 많이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그럼 그냥 이상한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단순히 정비례냐 반비례냐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용어를 힘들게 그러니까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얼마만큼 상관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래프가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산점도 그래프예요. 자, 이게 변수가 각각 뭐를 따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산점도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추세선 그려봤었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그리면 점들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추세선은 대충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추세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 뭐가 더 커요, 지금 직선이? 그럼 얘가 상관 정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상관계수가 대충 한 0.5 정도 나왔다. 얘는 한 0.2 정도 나왔다. 한 0.4 정도 나오고 얘는 한 0.6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조금 상관이 있다. 얘는 많이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걸 예를 들어줄까?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예전에 그래프를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건 데이터 수집.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미국 SAT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수학 평균 점수래요. 그래서 지금 학생의 비율이 한 10%일 때는 수학 평균 점수가 요 정도였는데,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이 한 90% 육박하니까 수학 평균 점수가 470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평균 까먹는 애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상점도가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선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과 수학 평균 점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흔히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려면은 산전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반대로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점수가 높아지면 준비한다고 그쵸? 그건 정비례인 거죠. 그러니까 양의 상관이라는 게 정비례란 뜻이고 음의 상관이라는 게 반비례란 뜻인데 강한 거는 정비례가 되게 세게 한다는 거고 약하다는 거는 정비례가 되게 조금 한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상관계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R로 표현하는데, 표가 엉켰다. 자, 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상관계수의 종류가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랑 스퀴어만 상관계수 두 가지가 종류하는데요. 피어슨 같은 경우는 등간 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그 다음에 스피어만은 서열 척도인 경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스피어만 상관 기법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아까 분류해서 네모를 따로 빼놨거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다 라고만 정리하시고,
연속성이나 정규성을 가정하고요. 대부분 제일 많이 써요. 얘는 이제 비모수적 방법이고요. 순위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상관분석의 가설. 앞으로 뭔가 이제 분석할 때마다 P-value는 매번 나와요. 자, 상관분석에서는 자, 규모 가설이 뭐겠어요? 변수 두 개를 갖고 하는 거예요. 두 변수는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립가설은 두 변수는 상관이 있다. 자, 아까 상관계수를 제가 R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 표에서 상관이 없다가 뭐예요? 상관계수가 0일 때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의 수식은요, R은 0이에요. 대립가설은 상관이 있다는 0만 아니면 돼. 많이 상관 있건 조금 상관 있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R은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크건 작건 서로 상관이 있는 거야. 크면은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 작으면 나쁜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극단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 상관 분석을 수행하면 파이썬 내부적으로 그 t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얻은 p-value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이 0.05 이하인 경우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우리가 얻은 상관계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아무리 높게 나왔어. 상관계수가 거의 막 0.999 이렇게 나왔어.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추적 결과에서 p-value가 0.1 그렇게 떨어지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돼. p-value가 0.05보다 크면은 그 상관계수는 거짓말이 되는 거야. 잘못된 통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값을 도출할 때마다 p-value가 항상 같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 p-value가 0.05보다 작은 값들만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통계치가 잘못된 거야. 그건 버리는 거고요. 자, 일단 파일 올렸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 정도 좀 시간이 이르긴 한데 10시 반에 만날게요. 자, 상관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한 데이터로 예제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from pandas import read excel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np. 자, 데이터가 들어왔을래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봅시다. df read excel
https data.kr 203-point.slsx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딱 봐도 이제 점수잖아요. 이제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산점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통한 이렇게 상관정도 확인. 고생했어. 얘긴 들었어. 자, 일단은 그래프 초기화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프 초기화하는 코드 좀 갖고 올게요. 자, 그래프 초기화 코드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sb.15. 스캐터 플롯. 자, 데이터는 df로 걸고 x는 언어 영역, 그 다음에 y는 수리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정도 잡아주고 show와 close. 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산점도 그래프 대신에 스캐터 플롯 대신에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얘가 추세선까지 한꺼번에 그려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대체로 이제 언어가 높은 애들이 수리 영역도 높구나 라는 거는 대충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공분산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공분산은 numpy.cov 함수를 쓰시면 돼요. 못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대각선으로 있는 값은 뭐라고 해야 되나? 0번째 행의 1번째, 그 다음에 1번째 행의 0번째 값이 똑같죠? 요 두 가지는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지금 변수가 두 개니까 여기 얘랑 얘를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공분산 값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0번째 행의 미안 잘못 말했다. 요 값이다. 요 값이 공분산이다. 요 값이요. 요거를 공분산으로 놓습니다. 근데 일단은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게 나왔죠. 공분산은
상관관계의 상승 혹은 하강을 하는 경향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측정 단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까 절대적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가 대충 양수인 걸 봐서는 언어 영역 점수가 높으면 수리 영역도 높아지는구나. 근데 그게 얼만큼 높아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정비례 하나 보다. 얘가 양수니까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점수가 그냥 정비례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알지를 못해요. 이제 결과값이 양수면 정비례, 반대로 음수면 반비례. 이게 다야. 그래서 잘 안 쓴다. 이걸 쓰려니 그냥 상관계수를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공분상 값은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이후에 안 할 거예요. 이걸 하니 그냥 상관계수 구하는 게 나으니까. 왜냐면 상관계수는 이 공분상 값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까 처음에 수식이 굉장히 흉악한 애가 들어갔잖아요. 어쨌건 근데 수학식이 적용되면 결과값은 하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넘파이를 통한 상관계수 구하기. 넘파이에는 없는 게 없어요. np.coef. 얘도 똑같이 0번째 행의 1번째 값. 그러면 0.82가 나왔어요. 1에 근사하죠? 그러니까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의 점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 값을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값에 대한 p-value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 그 p-value를 얻어야 되는데 상관 분석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연속형 변수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피어슨 R이라고 하는 상관계수를 쓴다 그랬죠. 지금 넘파이를 통해서 알 때는 p-value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파이썬이건 R이건 모든 통계 패키지들이요 항상 100% 옳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방정식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값을 주는 거지 그 계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아. 그냥 우리가 넣어준 파라미터대로 계산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채택을 해도 되는 값인지 알고 싶으면은 p-value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계 패키지가 들어가야죠. 자, 임포트 다시 할게요. 자, from sci 파이에서 import state. 하도 많이 써서 이제 좀 익숙하죠, 얘는? 얘한테 진짜 웬만한 통계 기능이 다 있어요.
자, 스테이츠.점 스펠링이 뭐더라? 아, 피어스날. 오, 좋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상관계수와 p밸류가 같이 나옵니다. 아, 그냥 R이라고 합시다. RP. 자, 그럼 이제 요걸 구하면은 이제 상관계수 값은 %F, 그 다음에 p밸류 출력하면은 결과가 떨어지죠. 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상관계수가 0.82이므로 언어 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수리 영역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밸류가 0.02, 즉 0.05보다 작으므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을 하면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규모 가설은 관계가 없다 했죠? 네. 그러므로 언어 영역 점수와 수리 영역 점수는 상관이 있어요. 자, 별로 안 어렵죠? 이게 어제 거보다 쉽다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어저께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랑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슬슬 들지. 네,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지금 저 p밸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밸류와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가치요? 그냥 밸류라는 그 영어 뜻 자체가 가치, 브랜드 가치, 가치라는 걸로 평가가 그냥 값이라고 해석해요, 보통. P라는 이름의 값이에요, 변수값. 그냥 너무 뜻 있게 생각하자면 그 P라는 뜻에 대한 가치를 네. 구하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 그 예제로 나왔던 것 중에 그 보험에 대한 가입 상황에 대한 그 예시도표 나왔었죠. 예.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사회과학 쪽에서 들어가면은 설문지 만드는 법도 한 학기 동안 배워요. 그러니까 설문 방법에 뭐 전화응대, 뭐 전산화를 통한 거, 뭐 직접 찾아가는 안기 뭐 등등 되게 많은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다고 칩시다. 보험회사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 네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계층을 공략해야 자기네 수입, 그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쵸? 자, 그럼 1번. 성별에 따른 보험 금액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분석? 보험 금액을 성별에 따라서 나눠요. 카테고리 몇 개야? T검정.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평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분산 분석. 월 수익과 보험 금액이 서로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상관 분석.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어느 계층을 공략해야 보험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어쩌라고 됐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를 납득을 해. 자, 예제 코드 올라갔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요거 해보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로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했었던 예제에 살을 조금 더 붙인 다음에 다른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분산을 취했을 때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이제 2차 배열로 출력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0번째 행의 1번째 열 혹은 1번째 행의 0번째 열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된다 그랬어요. 넘파이로 그때 상관계수 구했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부터 조금 보충이요. 화면 오케이. 자, 넘파이를 통해서 아까 결과를 확인했을 때도 0번째 1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 이거는 밑에 미리 다 실행해 나왔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를 그냥 결과만 출력을 해보면 얘도 아까 공분산 때랑 마찬가지로 2차 배열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상관행렬이라고 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언어 영역하고 수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언어 영역과 언어 영역 간의 관계는 당연히 관계가 100%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긴 1인 거고요. 여기는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의 상관계수. 여기는 수리 영역과 언어 영역의 상관계수. 근데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랑 수리 영역과 언어 영역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값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수리 영역과 수리 영역의 관계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요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해갖고 블록 하나 더 넣어서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피어슨 상관계수랑 P-밸류 구하려면 스테이트 모델 요거를 써야 된다 그랬죠. 넘파이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 방법이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가지고 COR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메소드에 피어슨이라고 주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프레임 원본 자체에 성별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이런 카테고리, 좀 상관 분석을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 것만 필터해 갖고 써야죠.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분석 결과 만든 다음에 요 값 갖다가 결과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자, 시본이 처음 보여드리는 시각화예요. 시본이 갖고 있는 객체 중에 히트맵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히트맵 그래프가 상관계수를 시각화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히트맵 함수한테 아까 그 상관행렬 데이터 프레임 리턴 받은 거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 받은 거를 CUR이라는 변수에 담았거든요. 요 상관행렬 데이터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on.not 얘를 true로 주면 여기 수치값이 나와요. 얘를 false로 주면 수치값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cmap, 칼라 맵이에요. 팔레트 같은 느낌. 얘도 이거 값 아무거나 주면은 아마 에러 메시지에 칼라 맵은 뭐뭐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칼라 맵 종류 출력 안 해주네. 이건 따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칼라 맵 종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밸류의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 그리고 요 선 굵기는 0.5로 지정. 선 굵기 지정 안 하면 그냥 기본값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상관행렬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하나 첨부하고 이제 분석 결과 밑에 텍스트로 적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 상관행렬 히트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통계 분석에서는 이 히트맵을 이렇게 상관계수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나중에 머신러닝 가면은 혼동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돼. 혼동행렬. 네, 그런 거를 표현할 때도 이제 이 히트맵이 그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 모델 정확도를 표현할 때도 나중에 이 그래프를 써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피어슨 상관계수랑 p-밸류 구하기까지 하신 거고 그 밑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네, 밑에는 제가 예제를 조금 코딩하다 말았는데 그 M카가 아니라 MT카. MT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은 이제 R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R하고 파이썬, 물론 일부 파이썬 패키지는 샘플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R하고 파이썬을 공부할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R은 웬만한 데이터는 다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명령 하나 딱 치면 그냥 데이터가 바로 로딩이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으니까 데이터를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 웬만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R에서 엑셀 파일로 내보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R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자동차 32종의 11개 속성을 조사한 데이터래요. 그래서 MPG는 연료 효율성, 연비겠죠. 그 다음에 SYL은 실린더 개수, 배기량, 뭐 마력,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연비하고 실린더 수 요것만 갖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로딩을 쭉 했어요. 자동차 이름으로 인덱스 걸어주고 연비와 실린더 수를 가져왔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데이터 프레임 정보 공고. 자, 이제 연비에 따른 실린더 수를 먼저 산점도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까 그래프 사이즈를 제가 요거 그리느라고 그래프 사이즈를 강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산점도 그래프에 맞는 사이즈로 다시 정하고 갈게요. 연비와 실린더 수에 따른 연비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 그냥 그래프 사이즈 잡아놓고 SB. 레그플롯. 데이터는 DF 걸고 X축에는 실린더 수. 그리고 Y축에는 연비. 자, 그리드 걸고 쭉 해보죠. 자, 그럼 대충 이렇게 나와요. 실린더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죠. 실린더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자, 상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요. 필터. 자, 실린더하고 MPG만 가져오면 되죠. 다른 변수까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상관행렬이 표시가 되는데 이 표를 굳이 제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트맵 이걸 봤잖아요. 자, 그래프 사이즈 잡고 그냥 바로 표 말고 그림으로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5로 나타나 실린더 수와 연비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 결과 검정을 수행합니다. 분석 결과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스테이트 객체를 써야 된다 그랬죠? 자, R하고 P. 자, state.p였으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관계수하고 P-밸류를 같이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뭐 그래프가 얘네가 좀 점들이 퍼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P-밸류가 0.6짜리까지네요. 그냥 한번 출력해 볼까? 네, 0은 아니죠, 확실히. 자,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 하면 이게 몇 종이었지, 전부? 30종이었나? 32종. 자, 32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린더 수에 따른 연비를 조사한 결과
실린더 수와 연비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제 P밸류에 대한 걸 넣어야 되니까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대충 이 정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 다음에 들어가는 질문이 이거야. 그래서 실린더 개수가 만약에 우리 차가 실린더가 지금 6개 들어가는데 연비가 얼마란 소린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분석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요거 실습 마치면 오전 수업은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